17세기 일본 100년간 이어진 전국 시대가 끝나고 도쿠가와 막부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에도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쟁이 사라지자 사무라이들은 할 일을 잃었고 대신 상인들이 엄청난 부를 쌓기 시작했는데요. 돈은 있지만 신분은 낮은 상인들, 권력은 있지만 주머니가 가벼운 사무라이들, 이 두 계층이 어울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막부는 이걸 통제하기 위해 에도 외곽에 요시와라라는 공인된 유흥구역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 붉은 문 안에서 일본 역사상 가장 비싸고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여자들이 탄생합니다. 오이란이라 불린 이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702년 에도의 뒷골목, 한 소녀가 생선 내장을 씻고 있었습니다. 손은 찬물에 얼얼했고 옷에서는 고등어 비린내가 진동했는데요. 아버지한테 초를 쏟았다고 또 혼이 났고 파리가 윙윙거리는 좁은 골목에서 아무한테도 관심받지 못하는 8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낯선 여자 둘이 나타났죠. 비단 옷이 잉어 비늘처럼 반짝였고 머리는 마치 갑옷처럼 단단하게 올려져 있었으며 얼굴은 도자기 인형처럼 새하얗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소녀 앞에 무릎을 꿇더니 턱을 들어 올렸는데요. 이빨을 들여다보고 손톱 상태를 확인하고 손목과 귀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는 것처럼요. 소녀가 가만히 있으려 했지만 몸이 움찔했고 그 순간 여자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다른 여자가 아버지에게 묵직한 주머니를 건넸는데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녀가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눈을 피했고 해가 지기 전에 소녀는 요시와라의 붉은 문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요시와라는 보통 유흥가가 아니었는데요. 에도 막부가 유일하게 공인한 유곽지역으로 해가 지면 문이 닫히고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등불이 거리 전체를 물들이고 비단옷 입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는데요. 소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행복한 척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통과하는 순간 자기 이름을 잃었죠. 이제부터 넌 카무로야. 고급 유곽의 어린 시중꾼이 되는 거라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카무로는 키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상품처럼 다듬어지는 존재였는데요. 차를 따르고 쟁반을 나르고 수건을 개는 게 하루 일과였고 밤에는 선배 오이란의 이불 밑에서 고양이처럼 웅크려 잤습니다. 선배가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야 했고 선배가 옷을 입으면 입혀드려야 했으며 선배가 뭘 원하는지 말하기 전에 미리 알아채야 했죠. 평소에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다가 실수하는 순간에만 성가신 존재로 인식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는 타유였는데요. 요시와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오이란이었습니다. 타유는 단순한 유녀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었는데요. 우아한 시를 읊고 악기를 여러 개 연주했으며 기모노가 너무 무거워서 문을 지나갈 때 양쪽에서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타유가 방에 들어서면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여자들은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소녀는 그 모습이 두려우면서도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는데요. 타유가 눈을 내리까는 방식, 부채를 드는 각도, 속내를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서 짓는 미소를 전부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언젠가 저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과 공포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13살이 되자 소녀는 신조로 승급했는데요. 신조는 견습 오이란으로 본격적인 예능 훈련이 시작되는 단계였습니다. 다도, 수묵화, 예절, 춤, 음악을 배웠고 샤미센이라는 현악기를 손가락에서 피가 날 때까지 연습했죠. 중국 고전 문학과 겐지 이야기를 통째로 암기해야 했고 바닥이 삐걱거리지 않게 걷는 법도 익혀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몇 시간이고 미동 없이 버티는 훈련을 받았는데요. 술을 따를 때는 바람이 물 위를 스치듯 우아하게 해야 했습니다. 큰 소리로 웃는 건 금지였고
미소를 지을 때도 절대 이를 보이면 안 됐죠. 말할 때는 요시와라가 요구하는 높고 가녀린 목소리를 사용해야 했는데요. 세련되고 연약하며 철저히 연습된 톤이어야 했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워 보여야 했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도 자연스러운 게 없었죠. 그렇게 3년을 더 갈고 닦은 뒤 16이 되던 해 유곽 주인이 새벽같이 소녀를 깨웠습니다. 드디어 데뷔 행진을 할 때가 된 거였는데요. 오이란 도추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신인 오이란을 세상에 처음 공개하는 일종의 퍼레이드였습니다. 2명의 시중꾼이 소녀에게 기모노를 입혔는데요. 후리소대라고 불리는 이 옷은 무게만 10kg이 넘었고 소매가 폭포처럼 바닥까지 끌렸습니다. 오비라고 불리는 허리띠는 등이 아닌 앞쪽에 묶였는데 이건 자신이 구매 가능한 상품이라는 표시였죠. 머리는 수십 개의 금비녀와 거북이 등 껍질 빗으로 장식된 거대한 구조물로 올려졌는데요. 무게만으로도 두통이 밀려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발에는 코마게타라는 15cm 높이의 나막신이 채워졌고 이 신발을 신고 걷는 훈련을 수없이 했지만 한 발 한 발이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녀가 천천히 거리를 걸어 나가자 인파가 몰려들었는데요. 여자들은 저렇게 되고 싶다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남자들은 소유하고 싶다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무거운 기모노에 짓눌려서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지만 바로 그 순간 깨달은 게 있었죠. 자신은 더 이상 소녀가 아니라 상품이 됐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행진이 끝나자 진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즈아게라고 불리는 의식인데요. 소녀의 첫날 밤을 경매에 붙이는 겁니다. 낙찰자는 소녀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였는데요. 계약서에 서명할 때 손이 떨렸지만 소녀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그저 보물을 획득한 것처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시키는 대로 했죠. 가만히 누워서 눈은 뜬 채로 입은 다문 채로 버텼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사실 아버지가 자신을 동전 주머니와 맞바꿨을 때 이미 감정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밤도 인생 최악의 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나잔 소녀는 목욕을 하고 얼굴을 다시 칠한 뒤 연회장으로 돌아갔는데요. 이제 정식 타유가 됐고 진짜 공연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소녀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저녁마다 코마게타를 딸깍거리며 거리를 행진하면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부유한 남자들이 모이는 연회를 주최했고 그들은 시를 지어 바치며 터무니없이 비싼 선물을 안겨줬죠. 어떤 남자는 소녀의 눈과 목소리와 걸음걸이에 대한 하이쿠를 써서 보냈고 다른 남자는 소녀를 닮게 다듬은 분재를 선물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땅을 선물하려 했고 심지어 자기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보내는 남자도 있었는데요. 분재는 받았지만 손가락은 태워버렸습니다. 연회장에서 소녀는 금박 병풍 뒤에 반쯤 가려진 채 앉아 있었는데요. 술은 꼭 필요할 때만 마셨고 웃음은 전략적으로만 터뜨렸습니다. 남자들이 정치, 장차, 심지어 자기 어머니 이야기까지 늘어놓는 걸 들으면서 마치 모든 말이 대단한 것처럼 반응해줬죠. 그들의 시를 칭찬하고 검술 실력을 추켜 세우고 향수 선택을 극찬했습니다. 손은 분위기가 요구할 때만 살짝 잡아줬는데요. 하지만 이 안에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낮은 등급의 유녀들과 달리 타유는 거절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역겹거나 지루한 남자가 오면 정중하게 물리칠 수 있었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거절당하는 수치를 감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20대를 숭배받으며 보냈는데요. 예약은 몇 주 전에 마감됐고 이름 자체가 우아함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침묵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더 어린 신조들이 등장했는데 더 예쁘고 더 싱싱하고 더 빨랐습니다. 그들은 더 크게 웃고 더 깊이 절했는데요.
손님 명단에서 자기 이름이 밀려나는 걸 알아챘고 부채를 들어도 아무도 2번 쳐다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상상도 못했던 걸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요. 그동안 먹은 밥, 입은 기모노, 받은 음악 수업, 신발, 머리 장식까지 전부 빚이었습니다. 몇 년을 일했는데도 자기 신발값조차 갚지 못한 상태였죠. 운이 좋은 타유는 결혼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부유한 단골이 사랑에 빠져서 계약금을 전부 갚아주고 새 인생을 제안하는 경우였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6억의 안주인이 되거나 후배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맡거나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 안으로 쓰러지는 거였죠. 소녀는 계속 공연하기로 선택했는데요. 연기를 더 완벽하게 다듬었고 각각의 남자가 원하는 게 뭔지 짐작하는데 더 능숙해졌습니다. 웃음을 조금 더 길게, 미소를 조금 더 부드럽게 유지했죠. 지도 없이는 이 동네를 찾아오지도 못할 남자들에게 차를 따라줬습니다. 그러다 가끔 어린 손님이 욕망이 아닌 인정의 눈빛으로 쳐다볼 때가 있었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연기한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면 가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세월이 흘러 메이지 유신이 에도를 뒤흔들었는데요. 일본이 서양의 문을 열었고 사무라이 계급이 해체됐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게이샤가 유행의 중심으로 떠올랐죠. 게이샤는 더 단순하고 더 현대적이며 덜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오이란이 뭐였는지 점점 잊어버렸는데요. 관광객들이 옛날 그림 속 오이란을 가리키며 게이샤라고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침묵하도록 훈련받았으니까요. 결국 소녀의 이름은 명부에서 지워졌는데요. 남학신은 상자 속에 넣어졌고 머리 장식들은 천으로 쌓여 치워졌습니다. 군중도 손님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지만 흔적은 다른 곳에 남았죠. 등불이 깜빡이는 어둑한 골목, 샤미센 줄이 튕겨내는 구슬픈 가락,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하얀 미소 안에 그녀의 삶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오이란이라는 말은 일본어로 나를 뜻하는 오이라와 유곽의 어미를 뜻하는 란이 합쳐진 거라는 설도 있고 꽃의 으뜸이라는 의미에서 왔다는 설도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 그녀들은 스스로를 부를 이름조차 선택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8살에 팔려와서 10여 년간 갈고 닦여서 일본에서 가장 비싼 환상이 됐지만 결국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은 단 하루도 없었죠. 그녀는 단지 아름다운 게 아니었고 단지 훈련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기획되고 계산되고 조립된 인간 예술품, 그게 바로 오이란이었습니다.